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은 해질 역해 붉은 빛을 받아 길고 고요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낡은 빌라와 단독주택들이 어깨를 맞대고 늘어선 풍경은 수십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품은 채 멈춰 있는 듯했다. 김순자 여사는 한 손에는 묵직한 시장 바구니를, 다른 한 손에는 마음의 짐을 든 채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다. 바구니 안에는 저녁 창어리가 될 생선과 채소가 담겨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집에 돌아가면 마주해야 할 답답한 공기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 막혔다. 아이고, 순자씨 장 봐서 들어가시나 봐. 앞서가던 이웃집 박씨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아는 체를 했다. 순자씨는 옅은 미소로 겨우 화답했다. 네, 저녁거리 좀 사서 들어가는 길이에요. 요즘 민준이는 좀 어때? 통 얼굴 보기가 힘드네.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다. 아들 박민준, 그녀의 가슴에 박힌 아픈 손가락. 순자 씨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대답했다. 네, 그냥 방에만 있어요. 별일 없어요. 쯧쯧쯧. 젊은 나이에 안 됐어. 그래도 기운 내라고 좀 전해줘. 다 잘 될 거야. 박씨 할머니의 위로에는 가시가 섞여 있었다.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그 눈빛을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고역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인사를 하고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저녁밥 짓는 냄새가 집집마다 피어올랐다. 된장찌개 끓는 구수한 냄새, 생선 굽는 고소한 냄새, 그 평범한 일상의 냄새가 오늘따라 유독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다. 그녀의 집은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남편 박철수 씨는 퇴근하면 말없이 저녁을 먹고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세상 시름을 다 짊어진 표정으로 뉴스를 보는 게 일과의 전부였다. 아들 민준이는 제대 후 사고로 다리를 다친 이후 자신의 방이라는 동굴 속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한때는 누구보다 밝고 건강했던 아들이었다. 군대에서 보낸 편지에는 늘 씩씩하고 늠름한 말투가 가득했었다. 하지만 그날의 사고는 아들의 다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앗아갔다. 그 후로 민준이는 세상과 담을 쌓았고 남편은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 모든 침묵과 냉기 사이에서 순자 씨는 홀로 버티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려는데 무언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하얀 진돗가의 한 마리였다. 오랫동안 떠돌이 생활을 한 듯 털은 군데군데 흙먼지가 묻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본래는 눈처럼 새하얀 털을 가졌을 것이 분명했다. 개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입에는 낡고해진 검은색 청가방이 물려 있었다. 순자 씨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개는 그녀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 똑바로 마주보며 서 있었다. 그 까만 눈동자는 경계심 대신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애처로운 빛이 담겨 있었다. 마치 길 잃은 아이가 엄마를 만난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저리 가거라. 그녀는 작게 읊조리며 개를 지나치려 했다. 낯선 짐승에게 마음을 줄 여유 같은 건 없었다. 하지만 개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발치에 입에 물고 있던 검은 천 가방을 툭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다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이걸 열어보세요.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다. 이상한 예감에 순자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평생을 남의 눈치, 남편 눈치, 세상 눈치를 보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개의 끈질긴 눈빛에서는 차마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녀는 시장 바구니를 땅에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허리를 숙여 천 가방을 집어들었다. 가방은 손때에 절어 반질반질했고 제법 묵직했다. 가방의 낡은 지퍼를 열자 안에서 쇳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쏟아져 나왔다. 그녀의 손바닥 위로 떨어진 것은 녹이 슬고 긁힌 자국이 가득한 군번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다. 순자 씨는 숨을 멈췄다.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군번줄을 뒤집어 새겨진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다. 박민준, 분명한 아들의 이름이었다. 아들이 군 복무 시절 목에 걸고 다녔던 바로 그 군번줄이었다. 제대하던 날 사고의 충격 속에서 잃어버렸다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고 허망해하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어떻게 이것이 이 떠돌이개의 입에 물려 여기까지 온 것일까? 그녀는 황급히 옆에 있던 사진으로 시선을 돌렸다. 사진은 너무 낡아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앳된 얼굴의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생전 처음 보는 아이였다. 이 아이는 누구이며 왜 아들의 군번줄과 함께 이 가방 안에 들어 있었던 걸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순자 씨가 고개를 들었을 때 걔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애처로운 호소가 없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깊고 차분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 개는 분명 아들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었다. 어쩌면 이 개가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직감이 그녀를 휩쌌다. 너 나를 따라온 것이냐?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걔는 대답 대신 꼬리를 한번 살랑 흔들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군번줄과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고는 품에 꼭 안았다. 그리고 시장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고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거의 뛰다시피 한 걸음이었다. 놀랍게도 하얀 개는 마치 오랫동안 그녀의 가족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녀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조용하고 묵묵하게 집으로 가는 짧은 골목길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 개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이 보면 당장 내쫓으라고 난리를 칠 텐데 민준이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들의 잃어버린 군번줄을 들고 나타난 이 낯선 개가 굳게 닫힌 아들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다. 그것은 희미한 희망이었다. 꽁꽁 얼어붙었던 그녀의 삶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내고 비집고 들어오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었다. 이 개의 등장이 어쩌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비논리적이지만 강렬한 믿음이었다. 마침내 익숙한 대문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는 결심을 굳힌 채 낡은 철제 대문을 열었다. 끼익!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그녀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하얀 개도 망설임 없이 그녀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순간 거실 창문 너머로 무표정하게 밖을 내다보고 있던 남편 박철수 씨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미간이 사납게 구겨지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순자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제 곧 폭풍이 시작될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품에 안은 작은 청가방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다. 오늘은 평생 순종만 하고 살아온 그녀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할 날이 될 것 같았다. 그녀의 등 뒤에서 하얀 개가 낮은 소리로 낑 하고 울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에게 힘을 내라고 속삭이는 응원처럼 들렸다. 거실 창문 너머로 마주친 박철수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미간에 깊은 주름을 새긴 채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낡은 슬리퍼를 끌며 나오는 소리가 마당의 정적을 깨뜨리며 유난히 거슬리게 들렸다. 그의 시선은 아내 김순자 씨를 지나 그녀의 등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하얀 개에게로 향했다. 그 꼴이 뭔가, 그 더러운 개는 또 뭐고. 목소리에는 경멸과 짜증이 가득했다. 평생을 공장에서 기계 소리와 씨름하며 살아온 그의 손처럼 말투 또한 투박하고 거칠었다. 순자 씨는 마른 침을 삼켰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여보, 이 개가 뭘 어쨌다고. 어디서 이상한 똥가에 한 마리를 주워와서 집안에까지 끌어들여 당장 내쫓지 못해. 철수 씨는 손가락으로 대문 밖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아들의 상태, 팍팍한 살림, 그 모든 것들이 한데 엉켜 엉뚱한 분노의 대상을 찾아 터져 나온 것 같았다. 하지만 오늘의 순자 씨는 달랐다. 평소 같았으면 남편의 호통에 주눅이 들어 아무 말도 못하고 개의 목덜미를 잡아 끌고 나갔을 테지만 그녀는 두 발을 땅에 단단히 붙인 채 버티고 섰다. 품에 안은 낡은 천 가방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다. 이 개, 그냥 개가 아니에요. 뭐 그냥 개가 아니면 뭔데? 금송아지라도 물고 왔다는 소린가? 철수 씨가 코웃음을 쳤다. 순자 씨는 천천히 가방을 열어 안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내 보였다. 저녁 햇살을 받아 박민준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빛났다. 이것 좀 보세요. 민준이 군번줄이에요. 이 개가 이걸 물고 왔어요. 철수 씨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아내의 손에 들린 군번줄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다. 아들이 제대할 때 잃어버렸다고 했던 물건이었다. 그깟 쇠붙이 하나 없어진 걸 가지고 한동안 아들이 상심해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어디서 우연히 주었겠지. 그걸 가지고 유난 떨지 말고 어서 그 개 내보내라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당신은 모르겠지만 전 알 수 있어요. 이 개가 민준이를 찾아온 거예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랜 세월 자식을 키워온 어미의 직감이었다. 그녀의 그런 모습에 철수 씨는 오히려 더 화가 치밀었다. 현실 감각 없는 아내의 고집이 답답하기만 했다. 허튼 소리 집어치워 개 키울 돈이 어디 있고 개똥 치울 시간이 어디 있어. 당신이나 나나. 저 방구석에 틀어박힌 녀석 뒷바라지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잊었어. 그의 말은 비수처럼 순자 씨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방구석에 틀어박힌 녀석. 남편은 아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희망을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그의 실망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잔인한 표현이었다. 순자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준이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니까 하는 소리야. 저 꼴로 평생을 어찌 살려고 저러는지 답답해서 속이 터진다고 그런데 이제 별거지 같은 개까지 끌어들여. 두 사람의 고성이 마당을 가득 메웠다.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민준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민주는 목발에 의지한 채 무표정한 얼굴로 문가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헬쑥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초점 없는 눈동자. 그의 시간은 몇 년 전 사고가 났던 그날에 멈춰 있는 듯했다. 아들의 등장에 부부의 싸움은 순간 멈췄다. 마당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얀 개, 충성이라고 마음속으로 이름을 붙여준 그 개는 어느새 민준의 곁으로 다가가 얌전히 앉아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그를 지켜온 충견처럼 순자 씨는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아들의 군번줄이 들려 있었다. 민준아, 이걸 좀 보렴. 이 개가 이걸 물고 왔어. 민준의 시선이 천천히 어머니의 손바닥으로 향했다. 낡고 긁힌 자국투성이인 군번줄. 그가 군 생활 내내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던 물건. 사고의 혼란 속에서 사라져버린 그의 잃어버린 청춘의 조각이었다. 민준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군번줄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와 닿자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훈련소의 흙먼지 냄새, 동기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모든 것을 앗아간 그날의 굉음과 섬광.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발치에 앉아 있는 하얀 개를 내려다보았다. 개는 조용히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서 민주는 무언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기억은 희미했고 감정은 메말라 있었다. 그는 다시 시선을 거두고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것 같았다. 철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꺼봐. 쟤한테는 아무 소용 없어. 괜한 짓 하지 말고 그만해요. 순자 씨가 남편의 말을 끊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개를 그냥 두게 해줘요. 제발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에 철수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분이 풀리지 않은 표정으로 거칠게 머리를 쓸어 넘기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순자 씨는 마당에 홀로 남았다. 그녀의 곁에는 하얀 개만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수도가루가 낡은 대야에 물을 받았다. 그리고 개를 불러 부드럽게 털을 씻겨주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씻지 못했는지 뗏물이 구정물처럼 흘러내렸다. 개는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얌전히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따뜻한 물에 몸을 맡긴 채 고마움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털을 다해 씻기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자 본래의 새하얀 털이 눈부시게 드러났다. 그래, 이제야 좀 볼만하구나, 충성아. 순자 씨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정해둔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 충성. 그 이름에 화답하듯 개가 꼬리를 살며시 흔들었다. 그녀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누군가를 조건 없이 돌봐주고 그로부터 위로를 받는 기분. 아들들이 어렸을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철수 씨는 묵묵히 밥만 먹었고 민주는 끝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순자 씨는 밥알을 씹는 건지 돌멩이를 씹는 건지 모를 심정으로 겨우 몇 술 뜨다 말았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민준의 저녁상을 차려 방문 앞에 놓아두었다. 잠시 후 안에서 조용히 그릇을 가져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모자 간의 유일한 소통이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왔을 때
충성이는 그녀가 마련해준 낡은 담요 위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가 남은 밥에 국을 말아 그릇에 담아주자 충성이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니 짠한 마음이 들었다. 밤이 깊어졌다. 집안은 칠흑 같은 어둠과 적막에 휩싸였다.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편의 거친 숨소리,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뒤척이는 소리, 그리고 마당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바람소리, 모든 것이 그녀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통하는 창문을 열었다. 달빛 아래 충성이가 보였다. 그런데 녀석은 그녀가 마련해준 잠자리에 있지 않았다. 어느새 자리를 옮겨 민준의 방문 바로 앞에 꼼짝 않고 엎드려 있는 것이었다. 마치 보초를 서는 충직한 군인처럼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순자 씨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바로 그때 민준의 방문이 아주 조금 소리 없이 열렸다. 틈새로 새어나온 희미한 불빛이 충성이의 하얀 털 위로 길게 뻗었다. 민준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충성이도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방 안에 있는 아들과 방문 앞에 엎드린 개는 한참 동안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아무런 소리도 움직임도 없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볼 수 있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교감을. 그것은 상처 입은 영혼과 충직한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는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도 깊은 대화였다. 순자 씨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조금 마음 편히 잠자리에 누울 수 있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를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은 채 그날 이후로 며칠이 흘렀다. 박씨 집안에 꽁꽁 얼어붙었던 시간은 아주 느리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녹기 시작했다. 박철수 씨는 여전히 마당 한 구석을 차지한 하얀개. 충성이가 못마땅했지만 더 이상 대놓고 쫓아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못 본 척 무시하는 것으로 소심한 반항을 이어갈 뿐이었다. 아들 민주는 여전히 방 안에 머물렀지만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살짝 열려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들의 시선이 종종 마당의 충성이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김순자 씨는 모르는 척 해주었다. 순자 씨에게 충성이는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충성이의 밥그릇과 물그릇을 채워주었고 틈틈이 녀석의 털을 빗겨주며 조용히 말을 걸었다. 대답 없는 대화였지만 충성이는 세상 그 누구보다 진지한 경청자였다. 순자 씨가 아들 걱정을 늘어놓을 때면 녀석은 낑낑거리며 그녀의 손등을 핥았고 남편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할 때면 가만히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충성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꽁꽁 닫혔던 그녀의 마음을 열게 하는 작은 열쇠이자 지친 영혼을 달래주는 따뜻한 위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순자 씨가 마당에서 콩나물 대가리를 다듬고 있는데 충성이의 행동이 이상해졌다. 녀석은 마당 뒤편 낡은 장독대 옆에 수십 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늙은 목련나무 아래를 떠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그늘을 찾아 쉬는가 싶었다. 하지만 녀석은 쉬지 않았다. 안절부절 못하며 같은 자리를 뱅글뱅글 돌더니 이내 앞발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충성가, 왜 그러니 거기 뭐 있니? 순자 씨가 불렀지만 충성이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맹렬하게 흙을 파헤쳤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 묻힌 무언가를 찾아내라는 절박한 사명감이라도 띈 듯했다.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발톱으로 흙을 긁어내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순자 씨와 민준의 방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 모습은 단순한 개구쟁이의 흙장난이 아니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행동이었다. 그때 살짝 열려있던 민준의 방문이 조금 더 열렸다. 목발을 짚은 민준이 조용히 밖으로 나와 충성이의 기이한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쟤 왜 저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아까부터 저러고 있구나. 꼭 땅 속에 뭐가 있는 것처럼. 충성이는 민준이 나온 것을 확인하자 더욱 애타게 짖기 시작했다. 왕광 하고 우는 소리에는 재촉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어서 와서 이것 좀 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다리는 오래 서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충성이의 간절한 눈빛에 이끌려 그는 절뚝거리며 목련나무 아래로 다가갔다. 순자 씨도 아들의 뒤를 따랐다. 충성이가 파헤친 구덩이는 제법 깊었다. 정말 뭐가 있나 본데 민준이 중얼거리며 낡은 창고에서 작은 모종삽을 가져왔다. 그가 직접 땅을 파보는 것은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목발을 한쪽에 기대두고 불편한 자세로 쪼그려 앉아 흙을 파내는 그의 이마에 금세 땀방울이 맺혔다. 순자 씨는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했다. 얼마나 팠을까? 쟁 하는 소리와 함께 모종삽 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다. 어머니, 뭔가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주변 흙을 걷어냈다. 곧이어 땅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녹이 슬고 흙이 잔뜩 묻은 작은 소의 상자였다. 어렸을 적 보물찾기 놀이라도 하듯 땅에 묻어둔 타임캡슐 같은 것이었다. 상자는 꽤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는지 자물쇠의 부분은 완전히 녹슬어 있었다. 민준이 힘을 주어 뚜껑을 잡아당기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마침내 열렸다. 상자 안에는 비닐에 쌓인 편지 한 통과 작은 조약돌 몇 개, 그리고 빛바랜 사탕 껍질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겨내고 편지를 펼쳤다. 편지지는 습기를 머금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는 아직 선명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체였다. 민준군인 오빠에게 안녕하세요. 오빠. 저는 소미예요. 오빠 덕분에 우리 하양이가 살았어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가 하양이를 잃어버렸으면 저도 같이 하늘나라로 갔을 거라고 했어요. 하양이는 이제 밥도 잘 먹고 제 뒤만 졸졸 따라다녀요. 오빠가 우리 하양이 구해줘서 너무 기뻐요. 이건 오빠랑 저만의 비밀 상자예요. 오빠가 휴가 나올 때까지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을게요. 나중에 오빠가 제대하면 우리 꼭 다시 만나서 이 상자를 같이 열어봐요. 그때까지 하양이랑 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약속. 오빠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소미가 편지를 다 읽은 순자 씨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녀는 아들을 쳐다보았다. 민주는 편지를 든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텅 비어있던 눈동자는 전에 없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민준아, 이게 다 무슨...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다.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이 터져버린 듯 잊고 있던 과거의 영상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뜨거운 여름날이었다.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길. 그는 마을 어귀의 작은 구멍가게에 들렀다. 시원한 음료수 한 캔을 사서 막 나오려는데 어디선가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나
아장아장 걸음으로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바로 그때 저편에서 과일을 가득 실은 낡은 트럭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달려오고 있었다. 운전수는 강아지를 보지 못한 듯했다. 안 돼 누군가 비명을 질렀지만 모두가 얼어붙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민준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음료수 캔을 내던지고 도로로 뛰어들었다. 아슬아슬하게 강아지를 품에 안고 옆으로 뒹굴었다. 끽 트럭이 급정거하며 타이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먼지 속에서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품 안에 작고 하얀 생명체는 겁에 질려 파르르 떨고 있었다. 하얀가? 울음소리와 함께 작은 여자아이가 달려와 그의 품에서 강아지를 받아 안았다. 아이는 강아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다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그에게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고 인사를 했다. 아이의 이름은 소미였다. 그날 이후 민주는 휴식 시간이 날 때마다 소민의 집에 들러 하양이와 놀아주곤 했다. 제대를 앞둔 어느 날 소민은 직접 만든 이 타임캡슐을 건네며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해 소민의 집 마당 목련나무 아래 함께 상자를 묻어주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그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날 이후 그의 기억 속에서 소미와 하양이에 대한 기억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피해 뇌가 스스로 만들어낸 방어 기제였을까. 하양이! 민준의 입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발치에 앉아있는 충성이를 바라보았다. 충성이, 아니, 하양이. 녀석은 꼬리를 흔들며 그의 손을 핥았다. 그 따뜻하고 축축한 감촉, 수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기억해냈다. 그때 그 작은 강아지가 보여주었던 바로 그 온기였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 개가 어떻게 자신의 군번줄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고 현장 근처를 맴돌던 녀석이 주인을 잃고 떨어진 군번줄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소중히 간직해왔던 것이다. 소민의 가족이 이사를 가면서 녀석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녀석이 스스로 집을 나와 그를 찾아 헤맸을 터였다. 수년의 세월 동안 녀석은 오직 그를 다시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거리를 떠돌았던 것이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양이, 충성이를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내 참았던 울음이 둑이 터지듯 터져 나왔다. 끄끄거리는 흐느낌은 곧 서러운 통곡으로 변했다. 그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은 것에 대한 눈물이 아니었다. 사고 이후 한 번도 제대로 울어보지 못했던 그의 망가진 삶에 대한 서러움이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와 준 이 작은 생명체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고맙다. 잊지 않고 찾아와 줘서 정말 고맙다. 그는 개의 목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충성이는 그의 눈물을 묵묵히 핥아주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들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었다. 아들의 뜨거운 눈물은 땅을 적셨고 그 눈물은 얼어붙었던 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메마르고 갈라졌던 가족의 상처까지도 함께 치유하기 시작했다. 목련나무 가지가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며 모자에 상처 입은 등을 위로하듯 어루만져 주었다. 목련나무 아래에서 쏟아냈던 아들의 눈물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민준이라는 한 청년의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해빙수와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식탁에 마주 앉은 가족의 어깨를 짓누르던 돌덩이 같은 침묵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민주는 그날 아침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발로 식탁에 앉아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었다. 밥그릇을 깨끗이 비운 그는 설거지를 하는 어머니의 등 뒤에서 나직이 말했다. 어머니, 오늘부터 충성이는 제가 산책시킬게요. 그릇을 닦던 김순자 씨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천천히 아들을 돌아보았다. 아들의 얼굴에는 예전과 같은 그늘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텅 비어있던 눈동자는 아주 작은, 하지만 분명한 불씨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의지라는 이름의 불씨였다. 그럴래 하지만 내 다리 무리하는 거 아니냐. 괜찮아요. 천천히 걸으면 돼요. 쟤도 답답할 테니까요. 민준의 시선이 마루 끝에 얌전히 엎드려 있는 충성이에게로 향했다. 녀석은 마치 자신의 이름이 불린 것을 안다는 듯 고개를 들고 꼬리를 살랑였다. 방 안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던 박철수 씨는 이 모든 광경을 못 들은 척, 못 본 척하고 있었지만 그의 굳은 표정 뒤에 숨겨진 미세한 동요를 순자 씨는 놓치지 않았다. 그렇게 민준의 첫 산책이 시작되었다. 몇 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내딛는 그의 첫걸음이었다. 그는 한 손으로는 목발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충성이의 목줄을 잡았다. 익숙지 않은 동작은 어색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낡은 대문을 열고 골목길로 나서는 순간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졌다. 마치 오랫동안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있다가 처음으로 빛을 본 사람처럼 그는 저도 모르게 눈을 찡그렸다. 산책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다.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다리 근육은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비명을 질렀다. 목발에 의지한 겨드랑이와 목줄을 쥔 손바닥이 금세 땀으로 축축해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골목은 하나의 거대한 눈동자처럼 그를 주시하는 것 같았다. 평상에 앉아 담소를 나누던 동네 아주머니들은 그가 나타나자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다. 그들의 동정어린 혹은 호기심 가득한 시선이 그의 등 뒤에 와서 따갑게 박혔다. 골목에서 뛰놀던 아이 하나는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엄마, 저 아저씨 다리 이상해 라고 소리쳤고 아이 엄마는 황급히 아이의 입을 막으며 그를 외면했다. 그럴 때마다 민준의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다. 역시 난 안 돼. 나는 이방인이야. 나는 망가진 사람이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는 당장이라도 집으로 도망쳐 들어가 다시는 나오지 않고 싶었다. 바로 그 순간 그를 구원한 것은 충성이었다. 녀석은 놀라울 정도로 그의 상태를 이해하고 있었다. 목줄을 잡아 끄는 법이 없었고 그의 불편한 걸음걸이에 속도를 맞추어 보폭을 줄였다. 그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잠시 멈춰서면 녀석도 함께 멈춰서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마치 괜찮아요. 주인님, 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듯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핥았다. 충성이의 따뜻한 혀의 감촉은 그의 차갑게 식었던 심장을 다시 덮여주었다. 그는 충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 괜찮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목발을 짚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사람들의 시선 대신 그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충성이의 하얀 털과 따뜻한 천에 집중하려고 애썼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났다. 산책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되는 그들만의 중요한 의식이 되었다. 처음의 고통과 불안은 서서히 익숙함으로 변해갔다. 민준의 다리에는 아주 조금씩 근력이 붙기 시작했고 목발을 짚는 동작도 한결 자연스러워졌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있었다.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은 부담스러웠지만 예전처럼 그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마주치는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가 어느 날 그에게 무심한 듯 인사를 건넸다. 허허, 젊은이, 개하고 산책하는구만. 민주는 깜짝 놀라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숙였다. 대답은 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세상과의 첫 대화 시도였다. 또 다른 날에는 동네 구멍가게에 들러 충성이를 위한 객검을 샀다. 가게 주인은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돈을 받았지만 개가 참 똑똑하게 생겼네. 라며 한마디 툭 던졌다. 그 한마디에 민주는 그날 하루 종일 이상하게 마음이 들떴다. 그는 산책길에서 자신의 동네를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그저 회색빛의 무미건조한 풍경이었던 골목이 이제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다. 담벼락에 핀 이름 모를 들꽃, 새로 생긴 반찬 가게, 가을이 깊어지면서 붉게 물들어가는 가로수의 잎사귀들, 오랫동안 멈춰있던 그의 세상이 다시 색깔을 되찾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현재를 걷고, 현재를 보고, 현재를 느끼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민주는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까지 걸어보기로 결심했다. 익숙한 골목을 벗어나 낯선 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의 눈에 작은 카페 하나가 들어왔다. 골목길 카페. 이름처럼 큰 길에서 한참 들어온 후미진 골목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곳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조명과 아기자기한 실내 풍경이 보였다. 그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의 집합소 같았다. 친구와 마주 앉아 웃고 떠드는 대학생들, 노트북을 두드리며 무언가에 열중하는 젊은 여자, 다정하게 커피를 나눠 마시는 연인, 평범하고 소소한, 그래서 더 눈부시게 아름다운 일상의 풍경들이었다. 사고 이전의 그였다면 저 풍경을 보며 쓰라린 질투와 패배감에 휩싸였을 것이다. 나는 절대 저렇게 될 수 없어 라며 스스로를 비난하고 세상을 저주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무언가 달랐다. 그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른 감정은 질투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희미하고 조심스러운 동경이었다. 저런 세상의 일부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이 아니었다. 그저 막연한 바람, 꺼져버린 줄 알았던 미래에 대한 아주 작은 갈망의 불꽃이었다. 민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카페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옆에서 충성이도 덩달아 멈춰서서 주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 녀석은 마치 이 순간의 중요성을 안다는 듯 조용히 그의 다리에 자신의 몸을 기댔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민주는 천천히 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여전히 느그리고 불편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질문 하나가 심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씨앗은 머지않아 그의 삶 전체를 뒤바꾸게 될 거대한 나무의 시작이 될 터였다. 가을이 깊어가며 세상의 색이 하루가 다르게 짙어지고 있었다. 민준의 세상도 마찬가지였다.
충성이와의 산책은 이제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으려 애썼다. 아니, 정확히는 두려움보다 충성이와 함께 걷는 즐거움이 조금 더 커지고 있었다. 폐지 줍는 할아버지와는 날씨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 구멍가게 주인 아저씨는 이제 그를 보면 말없이 객검 하나를 툭 던져주곤 했다. 그날도 민주는 평소처럼 충성이와 함께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는 며칠 전 큰마음 먹고 도서관에서 빌린 커피에 관한 책을 품에 안고 있었다. 골목길 카페를 본 이후 그의 마음속에 싹튼 작은 씨앗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언젠가 자신도 향긋한 커피를 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상상만으로도 그의 발걸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그런데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평소라면 조용했을 시간인데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골목 끝에 있는 우리 슈퍼 앞에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가자. 슈퍼 주인인 오 씨의 고성이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아니, 이 동네에 도둑놈이 살다니 말세야 말세. 오 씨는 평소에도 인색하고 의심 많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그는 잔뜩 흥분한 얼굴로 팔을 휘저으며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신용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잃어버리셨다고요? 이웃집 박씨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돈도 돈이지만 이 늙은이를 밀치고 도망갔다니까 그러다 내가 넘어져서 허리를 삐끗했어. 이건 강도나 마찬가지야. 강도. 오 씨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작은 동네에서 좀도둑 사건은 가끔 있었지만 사람까지 다치게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공기가 골목을 가득 메웠다. 바로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동네 소식통이자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방씨 아주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섰다. 그녀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입을 열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상한 걸 좀 보긴 봤어요. 뭘 봤는데요? 오 씨가 다그쳐 물었다. 방씨 아주머니는 뜸을 들이며 주변을 한번 쓱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치 대단한 비밀이라도 말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췄다. 제가 딱히 누구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오해는 마세요. 그냥 본 걸 말하는 것뿐이니까. 1시간 전쯤인가 슈퍼 앞에서 웬 남자가 한참을 서성거리더라고요. 다리를 좀 저는 것 같던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골목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움직임도 아이들의 제잘거림도 모두 멈췄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골목 어귀. 책을 품에 안고 충성이의 목줄을 쥔 채 멍하니 서 있는 박민준에게로 민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방씨 아주머니의 말은 교묘했다. 누구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면서 이 동네에서 다리를 저는 유일한 젊은 남자인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그의 온몸을 찔렀다. 조금 전까지 그에게 희미한 미소를 보내주던 이웃들의 얼굴에 이제는 차가운 의심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어머, 설마 순자씨네 아들.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도화선이 되어 순식간에 골목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러고 보니 개. 요즘 매일 개 끌고 싸돌아다니잖아. 멀쩡하게 생겨서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게 이상하다 했어. 군대에서 다친 것도 뭔가 사고 친 거 아니야. 잔인한 말들이 예리한 파편이 되어 그의 귀에 꽂혔다.
그가 지난 몇 주간 쌓아 올렸던 작은 용기와 희망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이 다시 그를 거부하고 있었다. 아니, 애초에 그를 받아준 적조차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시간에 슈퍼 앞을 지나간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책을 빌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을 뿐이다. 그 말을 한들 누가 믿어줄까? 충성이가 그의 불안을 느꼈는지 다리에 몸을 비비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민주는 충성이의 목줄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자신의 집을 향해 걸었다. 능 뒤로 따라붙는 수군거림과 의심의 눈초리가 지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도망치듯 집으로 들어가 쿵 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다시 그만의 어두운 동굴 속으로.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겁고 고요했다. 시장에 갔다가 흉흉한 소문을 듣고 달려온 순자 씨는 아들의 방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무고하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미 민주는 동네 사람들에게 다리 저는 도둑놈이 되어 있었다. 민준아, 문 좀 열어봐.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아따따기디띠. 너 아니잖아. 엄마는 너 믿어. 그러니까 나와서 밥 먹고 혼자 있게 해주세요. 방 안에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순자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퇴근한 박철수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집 앞까지 따라붙은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듯 얼굴이 시뻘게 상기되어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아들.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야. 그는 아내에게 소리쳤다. 그의 말에는 당신 아들이라는 선을 긋는 표현이 담겨 있었다. 사고 친 거 아니에요. 걔는 억울해요.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아니 땡 굴뚝의 연기. 나 똑바로 말해. 오늘 낮에 어디서 뭘 하고 돌아다닌 거야. 철수 씨는 아들의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침대에 등을 돌리고 누워있던 민준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은 다시 예전처럼 텅 비어 있었다. 철수 씨의 마음속에서는 아들에 대한 믿음과 세상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평생을 남의 시선에 얽매여 살아온 그의 나약함이 이기고 말았다. 너 정말 아니냐? 똑바로 말해. 슈퍼 근처에 갔었어. 안 갔었어? 아버지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아들을 의심하고 있는 자의 취조였다. 민주는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걸렸다. 제가 그랬다면요. 제가 훔치고 제가 밀었다면 어쩌실 건데요? 이 자식이. 철수 씨의 손이 허공으로 치켜 올라갔다. 순자 씨가 비명을 지르며 그 앞을 가로막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똑똑. 정적을 깨고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족 모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순자 씨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그곳에는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다. 박민준 씨 되십니까? 우리 슈퍼 절도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경찰의 등장은 민준에게 내려진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제 그는 동네의 의심을 받는 존재에서 공권력의 조사를 받는 공식적인 용의자가 되었다. 잠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경찰관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말에 순자 씨는 힘없이 옆으로 비켜섰다. 철수 씨는 얼굴이 흑빛이 된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민주는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으로 경찰을 맞았다. 그의 곁에서 충성이만이 온몸에 털을 세운 채 낮은 경계의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낡은 철제 대문이 다시 닫혔다. 그 문은 박씨 가족을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시켰다. 수치심과 공포, 그리고 서로를 향한 불신 속에서 그들은 기나긴 어둠의 터널로 다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파출소의 작은 조사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과 퀴퀴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낡은 의자에 앉아 말없이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2명의 경찰관이 앉아 있었다. 한 명은 노련해 보이는 중년의 형사였고 다른 한 명은 가딩관한 듯한 젊은 순경이었다. 조사는 위압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지독히 사무적이고 기계적이어서 더 숨이 막혔다. 박민준 씨, 어제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책했습니다. 걔랑 같이요. 산책 경로가 어떻게 되죠? 우리 슈퍼 앞도 지나갔습니까? 네, 도서관 갔다가 집으로 오던 길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슈퍼 근처에서 박민준 씨를 봤다는 목격자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누군가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거나 수상한 사람을 봤다거나.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저 책에 대한 생각에 빠져 주변을 살필 경황이 없었다. 그의 침묵과 불안한 눈빛은 경찰관들에게는 훌륭한 유죄의 정황처럼 보였다. 사회적 불안을 겪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이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는 동네를 벗어나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형사의 마지막 말은 그가 여전히 이 사건의 유일하고도 가장 유력한 용의자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목발을 짚었다. 파출소를 나서는 그의 등 뒤로.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수치의 길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희미한 미소를 보내주던 이웃들은 이제 그를 벌레 보듯 피하거나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우리 슈퍼 앞을 지날 때는 가게 주인의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뛰쳐나와 그의 발치에 소금을 뿌리며 악을 썼다. 에잇! 이 재수 없는 놈! 어디서 사람을 치고 도둑질을 해 천벌 받을 놈! 민주는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받아내며 걸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지난 몇 주간 충성이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쌓아 올렸던 세상과의 다리가 한순간에 폭파되어 버렸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의 공기는 어제보다 더 차갑고 살벌했다. 어머니 순자 씨는 초조한 얼굴로 그를 맞았고 아버지 철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굳은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자마자 밤새 그의 속에서 들끓었을 분노와 수치심이 마침내 폭발했다. 꼴 좋다. 경찰서까지 다녀오시니 기분이 어떠냐? 철수 씨가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여보, 그만해요. 쟨 아무 잘못 없어요. 순자 씨가 가로막았지만 소용없었다. 잘못이 없긴 왜 없어. 저 자식 낯짝 좀 봐. 저게 어디 잘못 없는 놈의 얼굴이야.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내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내가 평생 일만 하고 산 죄로 늙음하게 도둑놈애비 소리까지 들어야겠냐고. 그의 분노는 단순히 이번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이 다리를 다친 이후 지난 몇 년간 그의 마음속에 쌓이고 쌓여 골마 터진 실망감과 무력감의 총체였다. 희망이었던 아들이 집안의 골칫덩이가 되고 이웃들의 동정과 비웃음의 대상이 된 현실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차라리 그때 군대에서 철수 씨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내뱉으려다 가까스로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그가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알 수 있었다.
민준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세상에 그 어떤 비난도 아버지의 이 한마디만큼 잔인할 수는 없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민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말라 있었다. 다리를 다친 게 제 잘못이에요. 마음이 병든 게 제 잘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이 집에 그냥 쓸모없는 짐짝이었어요. 그럼 아니냐? 너 때문에 이 집구석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가 몇 년이야. 내 어미는 매일 내 눈치 보느라 끙끙 앓고 나는 너 같은 놈 먹여 살리느라 허리가 휘어. 그런데 이제 하다 도둑질까지 해서 이 애비 얼굴에 똥칠을 해. 이놈의 집구석. 아주 끝장을 보자는 거지. 철수 씨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아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칼날이었다. 순자 씨는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울부짖으며 제발 그만하라고 애원했지만 분노에 찬 남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마침내 민준의 눈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아버지를 한번 바라본 후 조용히 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잠갔다. 철컥! 하고 잠금쇠가 걸리는 소리는 이 세상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맺었던 마지막 끈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 후로 집안에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흘렀다. 철수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다.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순자 씨는 거실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았다. 그녀의 가정이, 그녀의 인생이 바로 이 자리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순자 씨의 귓게 희미하게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곳은 아들의 방문 앞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충성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가족 모두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외면하는 이 절망의 순간에 오직 충성이만이 굳게 닫힌 민준의 방문 앞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녀석은 안에서 들려올 리 없는 주인의 목소리를 기다리며 애처롭게 코를 킁킁거렸다. 그러다 이따금씩 마치 위로라도 하려는 듯 앞발로 문을 톡톡 긁었다. 그 안의 주인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을지 다 안다는 듯이 녀석의 충직한 눈에는 그 어떤 의심이나 비난도 없었다. 오직 주인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과 깊은 연민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순자 씨는 충성이의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낱말 못하는 짐승도 저렇게 제 주인을 믿고 지키려 하는데 자신들은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기는커녕 세상의 손가락질에 못 이겨 가장 먼저 아들에게 등을 돌리고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다. 눈물이 멎자 덩 비어있던 그녀의 가슴 속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였고 슬픔이었고 그리고 강철 같은 결이었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충성이에게로 다가가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는 굳게 닫힌 아들의 방문을 이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세상이 모두 내게 등을 돌리고 심지어 내 애비마저 너를 버렸구나. 하지만 나는 내 어미다.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반드시 진실을 찾아내서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어둠이 깊게 깔린 집 안에서 작고 늙은 여인의 눈빛이 횃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들을 지키기 위한 세상과의 외로운 전쟁을 선포하는 서늘하고도 비장한 빛이었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 닿은 인간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진다. 그대로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혹은 그 바닥을 딛고 솟아오르거나. 김순자 씨는 후자를 택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연약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불길에라도 뛰어들 준비가 된 투사였다. 다음 날부터 그녀의 일상은 전쟁터의 첩보원처럼 변했다. 아침 일찍 시장에 가는 것은 단순히 창어리를 사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녀는 매의 눈으로 동네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누가 돈이 급해 보였는지, 누가 그날따라 유난히 불안해 보였는지,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불분명한 사람은 없었는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사건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막막했다. 모든 이웃이 용의자처럼 보이기도 했고, 동시에 모두가 그저 평범한 소시민으로 보이기도 했다. 그녀에게는 방향을 알려줄 나침반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나침반은 그녀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타났다. 민준이 방 안에 스스로를 다시 가둔 이후 충성이를 산책시키는 것은 순자 씨의 몫이 되었다. 충성이는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묵묵히 그녀의 걸음에 맞추어 주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녀석에게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양복점을 지날 때마다 녀석은 온몸에 털을 곤두쓰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 양복점에는 성실하기로 소문난 청년 강지훈이 살고 있었다. 편찮으신 아버지를 대신해 솜씨 좋게 옷을 수선하고 동네 어르신들에게는 늘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는 예의 바른 청년. 그런 지훈 씨만 보면 충성이가 맹렬하게 지저대는 통에 순자 씨는 매번 민망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충성가. 조용히 못해 왜 그래. 착한 총각한테 그녀가 목줄을 잡아 끌며 나무라도. 충성이는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오히려 양복점 안을 뚫어져라 노려보며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한 기세로 지저댔다. 순자 씨는 그저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유별나다고만 생각했다. 사건이 터진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새벽이었다. 순자 씨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을 때 충성이가 또 양복점 뒤편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짖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경고의 짖음이 아니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찾았다는 듯 다급하고 절박하게 그녀를 부르는 소리였다. 순자 씨가 다가가자 충성이는 양복점 뒤에 놓인 낡은 쓰레기통 덤이 뒤를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다. 그리고는 흙탕물이 묻은 무언가를 입에 물고 달려와 그녀의 발치에 툭 내려놓았다. 그것은 작업용 목장갑 한 짝이었다. 비에 젖고 흙이 묻어 더러웠지만 손바닥에 붉은색 코팅이 된 우리 슈퍼에서 파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장갑이었다. 순간 순자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번개처럼 하나로 꿰맞춰지기 시작했다. 며칠 전 사건이 터지기 바로 전날이었다. 그녀는 시장 입구의 전당포 앞에서 강지훈을 보았다. 그는 누군가의 눈을 피하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낡은 오디오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었다. 그때는 그저 집안 물건을 처분하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리고 충성이의 이상 행동, 왜 하필 그 착하고 성실해 보이는 청년에게만
그토록 적대적으로 굴었던 것일까? 개의 본능은 때로 인간의 이성보다 더 정확하게 위험을 감지한다고 하지 않던가.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 트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그녀는 장갑을 비닐봉지에 주워 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혼자서는 안 된다. 이 거대한 의심을 함께 풀어줄 조력자가 필요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며칠 전 민준이가 멍하니 바라보던 골목길 카페의 주인이었다. 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던 선량해 보이는 인상의 젊은 사장이었다. 순자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카페의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카페 주인. 김 사장은 의외의 손님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쓴 이야기,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충성이가 발견한 장갑과 강지훈에 대한 희미한 의심까지 두서없는 이야기였지만 김 사장은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순자 씨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김 사장의 눈에서 동정이 아닌 깊은 공감과 신뢰를 읽을 수 있었다. 어머님, 힘드셨겠네요. 저도 민준 씨가 산책하는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그렇게 선한 눈을 가진 청년이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해요. 그 한마디에 순자 씨는 와르르 무너질 뻔했다. 세상 모두가 아들에게 등을 돌렸을 때 처음으로 들어보는 따뜻한 믿음의 말이었다. 제가 뭘 좀 알아봐 드릴까요? 저도 이 동네에서 장사한 지 꽤 돼서 아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괜히 어머님이 직접 나서셨다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김 사장의 제안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순자 씨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그날 오후 김 사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다. 어머님, 제가 시장 상인회 총무를 하는 친구에게 알아봤는데요. 강지훈 씨? 맞더군요.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사채까지 끌어다 썼는지. 험악해 보이는 사람들이 양복점에 몇 번 찾아왔었다고 하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사장의 말은 순자 씨의 희미한 의심을 서늘한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동기가 충분했다. 돈이 급했던 강지훈이 슈퍼 주인을 노렸고 마침 그 시간에 근처를 지나가던 민준의 처지를 이용해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이다. 모든 정황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순자 씨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눈빛이 서리발처럼 차갑게 빛났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증거는 부족했지만 그녀에게는 진실을 밝혀내야만 하는 어머니의 절박함이 있었다. 사장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순자 씨는 비닐봉지에 담아두었던 흙 묻은 장갑을 꺼내 들었다. 이것이 아들의 무고를 증명할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직접 부딪혀서 거짓의 껍질을 깨고 진실을 꺼내 보일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강지훈이 있는 양복점을 향하고 있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한 한 늙은 어머니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양복점은 골목길 어귀,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낡았지만 언제나 깔끔하게 정돈된 쇼윈도는 주인의 성실함을 대변하는 듯했다. 김순자 씨는 양복점의 유리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그녀의 등 뒤에는 든든한 조력자인 김 사장이 함께 서 있었다.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먼저 들어가서 말을 꺼낼까요? 김 사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제 아들의 문제고 제가 직접 부딪혀야 해요. 그저 제가 쓰러지지 않게 옆에서 지켜만 봐주세요. 그녀는 결심을 굳힌 채 양복점의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딸랑 하는 작은 종소리와 함께 재봉틀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가게 안쪽에서는 지훈의 늙은 아버지가 다리미질을 하고 있었고 지훈은 손님의 옷을 정리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순자 씨의 등장에 부자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쳤다. 특히 지훈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하얗게 굳었다가 애써 태어난 척 표정을 바꾸었다.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 무슨 일로? 지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순자 씨는 대답 대신 들고 온 비닐봉지에서 흙 묻은 목장갑을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지훈 총각네 집 뒤 쓰레기통 옆에서 우리 개가 주웠다네. 장갑을 본 지훈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그의 아버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아들과 순자 씨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남의 집 쓰레기통 뒤진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하다. 별 시비를 다 거는구먼. 지훈의 아버지가 성을 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있지 않았다. 아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눈치챈 듯했다. 시비를 걸러온 게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그저 제 아들의 억울함을 풀러왔을 뿐입니다. 순자 씨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 총각, 자네가 우리 슈퍼에서 돈을 훔치고 주인을 밀치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내 아들 민준이에게 뒤집어 씌운 거 다 알고 있네. 무슨 말씀이세요?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저 그런 적 없어요. 지훈은 펄쩍 뛰며 부인했다. 그의 연기는 완벽에 가까웠지만 순자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의 불안한 시선까지 속이지는 못했다. 가게 안의 소란은 점점 커져갔고 그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양복점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역시나 방씨 아주머니였다. 그 뒤를 이어 우리 슈퍼 주인오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호기심 어린 얼굴의 이웃들이 삽시간에 가게 앞을 가득 메웠다. 순식간에 양복점은 진실을 가리는 공개 재판정이 되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지훈의 부모는 더욱 격렬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그의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사람 잡는다며 곡을 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우리 아들은 그럴 애가 아니라며 고함을 질렀다. 바로 그때 뒤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김 사장이 나섰다. 어르신들, 진정하십시오. 아무도 증거 없이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강지훈 씨, 며칠 전에 시장 전당포에 낡은 오디오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혹시 불법 도박 때문에 빚이 꽤 많다는 소문 사실입니까? 김 사장의 말에 지훈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이웃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알던 성실하고 예의 바른 청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슈퍼 주인오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지훈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러고 보니 사건 나던 날 네가 우리 가게에 와서 음료수를 사갔었지. 그때 내 손이 유난히 떨리는 것 같더라니. 모든 정황 증거와 증언들이 하나의 점 강지훈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다. 지훈은 사방이 막힌 도간에 든 쥐처럼 사색이 되어 입술만 달싹거렸다. 마지막 일격을 가한 것은 순자 씨였다.
그녀는 울부짖는 지훈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어머님도 자식 키우는 부모시지요. 자식이 아프면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아시지요. 당신 아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제 아들은 지금 방 안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애비한테까지 버림받고 제발 어머님 아시지요?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머니의 진심 어린 호소에 군중 심리에 그리고 아들의 죄를 덮을 수 없다는 양심의 가책에 마침내 지훈의 어머니가 무너졌다. 그녀는 아들의 팔을 붙잡고 오열했다. 지훈아, 제발 사실대로 말해. 이 어미한테만이라도 제발. 그 순간 지훈의 마지막 방어선이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리고 흐느낌과 함께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도박빚 때문에. 눈이 뒤집혀서. 그의 자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슈퍼에서 돈을 훔치고 주인을 밀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평소 민준이 산책하는 시간을 눈여겨보았다가 사건을 저지른 후 방씨 아주머니에게 몰래 돈을 쥐어주며 다리 저는 남자를 본 것 같다는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그의 마지막 자백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방씨 아주머니는 얼굴이 새하얘진 채 뒷걸음질 쳤다. 모든 이웃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뻔한 악의적인 거짓말의 대가는 혹독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그 순간 소란을 듣고 나온 박철수 씨가 군중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아내의 처절한 외침과 아들의 무고를 증명하는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표정도 없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는 만견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아들을 믿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잔인한 말로 상처를 입혔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그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지독한 수치심과 후회가 그의 온몸을 올가매고 있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고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했다. 강지훈은 울부짖는 부모를 뒤로 한 채 경찰의 손에 이끌려 연행되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할 때였다. 득이 박씨 집안의 낡은 대문이 열렸다.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을 민준이 문가에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충성이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민준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텅 비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듯한 깊은 눈으로 이웃들을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웃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동정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깊은 미안함과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당당한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큰 울림을 주었다. 진실은 마침내 그를 자유롭게 했다. 진실의 무게는 무거웠다. 그 무게는 거짓을 말했던 사람들의 양심을 짓눌렀고 진실을 외면했던 사람들의 고개를 숙이게 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박씨 집안의 대문은 문턱이 닳도록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우리 슈퍼. 주인 오씨 부부였다. 두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 민준의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사죄했다. 민준 총각,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네. 이 늙은이들이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서 흑심을 품은 놈의 말만 믿고 생사람을 잡았어. 정말 미안하네. 부디 용서해주게.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사과를 받았다. 그의 얼굴에는 원망의 기색이 없었다. 그저 깊은 슬픔과 피로가 서려 있을 뿐이었다. 그의 침묵이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는지 오씨 부부는 한참을 더 엎드려 사죄하다가 돌아갔다. 그 뒤를 이어 사건 현장에서 민준을 향해 손가락질했던 이웃들이 줄지어 찾아왔다. 그들은 저마다 미안함이 담긴 반찬 그릇이나 작은 선물을 들고 와 용서를 구했다. 거짓 증언을 했던 방씨 아주머니는 동네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결국 며칠 뒤 밤중에 몰래 이사를 가버렸다고 했다. 이 모든 사과와 위로의 행렬 속에서 민주는 조금씩 세상 밖으로 다시 발을 내딛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어두운 방 안에 가두지 않았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는 이제 그 상처를 똑바로 마주할 용기가 생겼다. 모두가 돌아간 조용한 오후. 마지막 손님이 찾아왔다. 골목길 카페의 김 사장이었다. 그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갓 볶은 원두 한 봉지가 들려 있었다. 민준 씨, 몸은 좀 괜찮아요. 김 사장은 다른 사람들처럼 미안하다는 말 대신 그의 안부를 먼저 물었다. 그 따뜻한 배려에 민준의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네, 괜찮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모든 게 잘 해결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 사장은 손을 저으며 웃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거들었을 뿐이고 모든 건 어머님의 위대한 사랑과 우리 충성이의 놀라운 능력 덕분이죠. 그는 발치에 얌전히 앉아있는 충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김 사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본론을 꺼냈다. 민준 씨,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그는 민준의 조용한 성품과 깊은 눈빛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했다. 그것은 바로 커피를 만드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인 집중력과 진정성이었다. 제 카페에서 한번 일해보지 않겠어요? 물론 처음부터 힘든 일을 시키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게요. 커피에 대해 배우고 바리스타가 되는 길을 함께 걸어보는 건 어떨까 해서요. 우리 충성이는 당연히 명예점장으로 특별 채용이고요. 김 사장의 제안은 단순한 일자리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청년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려는 진심 어린 손길이었다. 자선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민준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담긴 제안이었다. 민준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사고 이후 그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없었다. 모두가 그를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장애인으로만 여겼을 뿐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갈 동등한 파트너로 봐주지 않았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며칠 전 그저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던 그 카페의 풍경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김 사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물론이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는 가장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내리는 법이거든요. 그날 밤 민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 박철수 씨에게서 찾아왔다. 그는 아들의 무고가 밝혀진 그날 이후로 죄인처럼 아들의 눈을 피했다. 수치심과 미안함에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는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마침내 결심한 듯 민준의 방문을 두드렸다. 방 안에 들어선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겨우 입을 열었다. 민준아,
애비가 잘못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투박하고 거친. 평생 사과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남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무게와 진심을 민주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부자의 화해는 말보다 행동으로 이루어졌다. 아들이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철수 씨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아들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지 쌓인 연장통을 꺼내 와 삐걱거리던 아들의 방문을 고쳐주었고 방 안에 작은 책상을 하나 만들어 주었다. 민준이 커피책을 놓을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눈여겨보았던 것이다. 주말에는 낡은 트럭을 몰고 와 바리스타도 장비가 좋아야 한다. 며 아들을 데리고 시내의 커피 용품 전문점으로 향했다. 그렇게 아버지가 묵묵히 만들어준 책상에 앉아 커피책을 읽고 아버지가 사준 드리퍼로 커피를 내리는 연습을 하며 민준과 아버지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하게 회복되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골목길 카페는 동네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다. 말없이. 하지만 정성을 다해 커피를 내리는 젊은 바리스타와 그의 곁을 지키는 충직하고 영리한 흰둥이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민준이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그리고 충성이를 보기 위해 일부러 먼 곳에서도 찾아왔다. 민준은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손님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커피 향 속에서 그는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그의 삶을 규정하는 족쇄가 아니었다. 그저 그의 일부일 뿐이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카페는 손님들로 가득했다. 순자 씨와 철수 씨는 가장 안쪽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손님이 아닌 자랑스러운 아들의 일터를 방문한 부모로서 그곳에 와 있었다. 그들의 시선 끝에는 하얀 바리스타 유니폼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아들 민준이 있었다.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루고 손님의 주문에 환한 미소로 화답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과 절망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삶에 대한 열정이 빛나고 있었다. 카운터 옆 지정석에 엎드려 있던 충성이는 단골 손님인 어린아이가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자 기분 좋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순자 씨는 따뜻한 라떼 잔을 감싸 쥔 채 눈앞의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남편 철수 씨는 무뚝뚝한 표정 뒤에 감춰진 뿌듯한 미소를 애써 숨기고 있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화롭고 행복한 풍경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그들의 가정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코끝에 맴도는 향긋한 커피 향이 마치 행복의 냄새처럼 느껴졌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박씨 가족에게 그 시간은 단순히 365일이 아니었다.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 마침내 흉터마저 아름다운 무늬로 남게 된 기적의 시간이었다. 골목길 카페는 이제 충성인의 집이라는 애칭으로 더 자주 불렸다. 카페는 더 이상 단순한 커피 가게가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지친 이들이 잠시 쉬어가는 작은 쉼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조용히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 박민준과 그의 곁을 지키는 충직한 점장 충성이가 있었다. 민준은 이제 동네의 작은 영웅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구청 소식지에 실렸고
그는 장애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청년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몇 번의 강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지만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청소년들을 위해 조용히 커피 교실을 열었다. 그는 말로 희망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박 씨 집안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저녁 식탁에서는 더 이상 무거운 침묵과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남편의 썰렁한 농담과 아들의 수줍은 웃음소리,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아내의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박철수 씨는 정년퇴직 후 아들의 카페 일을 돕는 것을 새로운 낙으로 삼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카페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우리 아들 가게는 먼지 한 톨 없어야 한다 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무뚝뚝하고 권위적이던 그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팔불출인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변해 있었다. 김순자 씨는 마침내 평생을 찾아 헤매던 평온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카페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손주 자랑하듯 아들과 충성이 자랑해 여념이 없는 행복한 사장님 어머니일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충성이가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여놓았던 바로 그날, 가족에게는 그 어떤 기념일보다 더 의미 있는 충성이의 첫돌이었다. 순자 씨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다. 마당에는 작은 상이 차려지고 가족과 가까운 이웃들을 위한 조촐한 잔치가 열렸다. 가장 먼저 도착한 손님은 김 사장이었다. 그는 충성이를 위한 커다란 객검을 선물로 들고 와 우리 점장님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폐지 줍는 할아버지와 우리 슈퍼, 오씨 부부 등 한때 민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이제는 가장 든든한 이웃이 된 사람들도 모두 찾아와 진심으로 그날을 축하해 주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대문 밖에서 앳된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 여기가 박민준 씨 댁 맞나요? 모두의 시선이 대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교복을 입은 앳된 여학생 하나가 수줍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순자 씨가 김 사장과 함께 수소문에서 찾아낸 사진 속의 그 아이, 솜이었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까맣고 커다란 눈, 환한 미소, 어릴 적 모습 그대로였다. 가장 먼저 소미를 알아본 것은 충성이, 아니 하양이었다. 녀석은 냄새를 킁킁 맡더니 이내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며 여학생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다. 하양가 정말 너 맞구나 보고 싶었어. 소미는 충성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몇 년 전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하양이를 아는 분 다에게 맡겼지만 녀석이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내내 가슴 아파했다고 했다. 그러다 민준의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민준과 소미. 그리고 충성이의 재회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완전히 씻어내고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알리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마당에는 따뜻한 세계 전등 불빛이 켜졌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행복한 대화가 가을밤의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순자 씨는 마당 한편의 툇마루에 앉아 그 모든 풍경을 조용히 눈에 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어느새 훌쩍 자란 소미와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아들 민준이 있었다. 그들의 발치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충성기가 엎드려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남편 철수 씨가 김 사장과 어깨동무를 하고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그 풍경을 바라보던 순자 씨의 눈가에 조용히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깨달았다. 충성, 종청, 그것은 단순히 개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가족을 구원하고 다시 태어나게 한 기적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잊혀진 과거에 대한 충성, 위기의 순간에도 서로를 놓지 않았던 가족에 대한 충성,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에 대한 충성, 그 모든 충성심이 모여 마침내 이 행복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자, 다들 여기 좀 봅시다. 우리 가족 사진 한번 찍어야지. 철수 씨가 외쳤다. 그의 제안에 모두가 환호했다. 몇 년 만에 찍는 가족 사진이었다. 철수 씨와 순자 씨가 아들의 등 뒤에 섰고 민주는 의자에 앉아 환하게 웃었다. 충성이도 가운데 앉아야지 오늘 주인공인데. 민준의 말에 충성이는 마치 자신의 자리를 안다는 듯 그의 옆에 와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앉았다. 갈각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한 가족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다. 사진 속에는 평생의 그늘을 벗고 마침내 환한 웃음을 되찾은 늙은 부모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처럼 다시 날아오른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마치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수호천사처럼 자랑스럽고 늠름한 모습의 하얀 개 한 마리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은 박씨 집안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렸다. 그리고 그 사진 속의 행복은 그날 이후로 단 한순간도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